고유정 사건이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재판에 넘겨지기에 앞서 검찰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유정의 행적에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5월 25일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를 했죠. 네. 네, 이날의 행적인데요. 네. 이날 오전에 이 전 남편과 고유정이 아이리와 함께 테마파크에 가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잘 놀고 네. 펜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전 남편의 차량을 두고 고유정의 그랜저 차량을 끌고 펜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죠. 예. 그 이후에 네. 이 마트에서 장을 본 걸로 고유정이 저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카레라이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새로운 내용이네요. 예,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녁거리로 만든 이 카레라이스와 음료에 고유정이 수면제를 탔을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추정입니다만 그 해당 수면제로 알려진 그 성분이 무슨 향이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카레라이스를 준비했다는 것은 카레 향 자체도 지금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고유정의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가 그냥 이렇게 복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독합니다. 독하고 이제 이 구강 같은 데 닿게 되면 그 맛이 확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 고유정의 범행 전체 수법을 봤을 때 이 카레도 분명히 계획된 식재료였을 것 같아요. 왜냐 워낙 향이 강하고 그 맛이 강한 음식이니까 그 안에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맛을 가루로 잘게 빻았을 때 그리고 음료까지 같이 먹었을 때 미각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경찰, 검찰이 이런 추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저녁거리로 준비한 카레라이스에 고유정이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을 넣어서 살해한 게 아니냐는 일단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고유정에게 공격을 당한 남편의 어떤 행동도 뭔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요? 네, 이거는 이제 고유정이가 남편을 살해하고 난 직후에 각종 청소기구를 동원해서 현장을 완전히 다 청소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방향, 공격 방향이라든지 흐름 반응을 어떻게 찾았냐면 나중에 경찰이 누미놀시약 기법을 통해서 흐름 반응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혹자 어디 보니까 누가 인터뷰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1차 살해한 현장에 유혈이 낭자한 현장을 경찰이 현장 보존하지 않고 편신 주인한테 인계해서 청소하게 시켰다고 경찰을 막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참 무책임한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시약 그럼요. 검사로 나온 거군요. 그러면 시약 검사로 나왔는데 네네. 시약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혈흔 반응이 나왔는데 아마 아이를 다른 방에다가 보내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작은 방 쪽에서 고유정이 남편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졸피뎀 성분은 먹고 나면 5분 이내에 거의 힘을 못 쓰는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강력한 수면 유도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잠이 오니까 졸리워서 이쪽 방에 있는 남편을 공격을 한 것 같고요. 그때 이 남편은 잠은 오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항을 할 수는 없을 정도지만 피해서 이거 지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방향을 보니까. 일단 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작은 방에서 주방 쪽으로 기어나와가지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이런 동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본능적으로 그랬나 봐요. 그렇죠. 반항은 못하지만 피신하려는 노력이 혈흔 반응에 의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쫓아가서 고유정이 흉기로 재차 공격을 해서 살해한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고유정이 사람입니까? 하기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뉴스파이터 다루고 있죠. 어떻게 자신의 아이가 그 펜션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보면 볼수록 계속 무서운 얘기, 두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잠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게임을 하는 아이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네. 다른 방에서 진짜 친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의 친부를 살해했다라는 것들은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보이는데 네. 목적의식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뚜렷이 알고 있고 네. 계획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하.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나는 계획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실현 목적이 명확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성 인격 장애의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어제 검찰 브리핑에서 보면은 예.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 씨가 예. 공격을 당한 흔적은 보이는데 예. 반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혈흔 기법이라는 건데요. 네. 현장에서 누미놀 시약으로 혈흔의 방향을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했잖아요. 네. 자, 이제 일단 고유정으로부터 공격을 그 피해자 강 씨가 당했으면 피를 흘리고 있겠죠. 아하.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대응해서 주먹을 누른다든지 어떤 공격적인 대응 행위를 했으면 그 피해자 강 씨의 몸에서 이 나온 혈흔이 밖에 벽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뿌려지겠죠. 흩뿌려지겠죠. 네. 그러면 그 비산혈을 가지고 대응해서 같이 공격을 했다고 판단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건 일방적인 고유정의 공격만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고유정의 행동은요, 너무너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범행을 하고 나서 그 범행 현장에는 김복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범행을 한 다음 날 오전 11시경에 아이를 친정집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하하. 그리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요. 다시 펜션으로 돌아온 이유는 본격적으로 전 남편의 이제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다음 날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다시 할머니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밤 사이에 이 범행의 현장은 흔적을 좀 지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범행의 흔적을 지우는 동안 그 밤 사이에 아이는 그 집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뭐 같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환불을 하고 또 예를 들자면은 그 아빠의 집에 가기 전까지 새로운 훼손의 도구를 구입을 하고 이런 모든 침착한 행동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범행의 바로 당일날에도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범행이 과연 우발적인 범행인 것인가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싣는 여러 가지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 씨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25일 2년 만에, 이혼 이후 2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보러 가는 그 즐거움에, 그 행복감에요,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끌고 가면서 차 안에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모습, 그 육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유명한 노래를 이제 개사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아들 이름까지 넣어서 이 강한 사랑을 다 담았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약 혐의 박유천 씨에 대해서 1심에서요. 오늘 조금 전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과연 적절했는지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년 만에 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전 남편 강모 씨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즐거움에 행복감에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의 지금 나이는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6살로 알려졌죠. 2년 전에 이혼했다면 4살입니다. 4살.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고유정 얘기가 아들이 이 전 남편 강모 씨를 아빠가 아니라 삼촌으로 알고 있었대요. 이거 가능합니까, 김동철 원장님? 제가 봤었을 때는 친아들에 대한 병적인 소유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집착에 대한 소유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살해 동기도 다양하게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네. 면접 교섭일이 정해지고 네. 그 이후에 살해를 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살해된 강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답니다. 아들을. 사실 아들이 4살까지는 기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의 지속적인 어떤 삼촌이라고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면 네. 아이는 기억 각인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빠가 아닌 삼촌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현 남편을 친부로 속여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듣기에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2년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 아들이 그 전 남편인 강모 씨를 봤을 때 삼촌 그동안 잘 계셨어 만약에 했다면 이 전 남편 강모 씨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누구야 아빠야 아빠 이리 와 내 새끼 한번 안아보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테마파크 놀이공원에서 봤을 때부터. 그런데요 검찰 수사 때 고유정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삼촌으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삼촌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그 전 남편, 피해자인 전 남편의 동생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저희에게 들려줬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유족들은 이 삼촌이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왜요? 범행 당일 저녁 8시경에 전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의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하. 아버지와, 그러니까 제 동생 입장에서 아버지와 형님이 통화를 하는 중간에 이 형이, 전 남편이 아들에게 통화를 바꿔줬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 해봐. 라는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통화 내용이 유족들의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삼촌이라고 하는 게 가능했을까? 아이가 인식을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니 이거는 전화를 바꿔줘 가지고 나이 드신 분한테 할아버지 하고 하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꼭 뭐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범행 동기를 여기에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하, 네. 사실 지금 이 사건을 하면서 그 뭐 언론이고 어디고 전부 다 범행 동기, 범행 수법을 찾는 게 급선무고 지금 당위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동안 유수의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사건도 범인 입으로 내가 어떤 동기로 사람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하고 말한 적 없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이 수사관에 의해서 증거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정황을 취합하고 종합해가지고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거를 수사기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정립되는 그런 코스를 거쳐왔거든요. 저는 이 경우가 좀 가장 타당성이 많다고 보는 게요. 네. 이 고유정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현 남편과 가족화를 원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전 남편은 걸림돌이었고 배제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범행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뭐 범행 동기니 범행 수법이니 이거를 막 따지면서 또 뭐 우발적이니 그러면서 처벌을 마치 감형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고유정은 짐승입니다. 아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슨 설명이 필요해서 감형 이런 얘기조차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고유정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최종 브리핑을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피고인을 10회에 걸쳐서 소환하여 지금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고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씁쓸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뭔가 캐내려고 뭔가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뭔가 실익, 언론들이 볼 때, 여론이 볼 때는 뭔가 손에 쥔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재판 과정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고유정이 자해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일단 고유정은 본인의 몸에 난 상처들이 있어요. 그 범행을 하다가 우리가 다쳤다고 추정되는 오른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복부 쪽에 상처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이것을 자기가 이제 그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발생한 공격을 당한 흔적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검찰,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오른손을 공격하다가 다친 상처라고 보고 있고 복부에 난 상처는 고유정이 범행을 조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낸 자해은이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은이 아니고 스스로 낸 자해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고유정이 오른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복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아마 우발적 범행으로 본인이 이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자해인 이 네. 판단은 이 오랜 수사 경험이나 또 네, 이런 네. 걸 전문가 소견을 들으면 판단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공격흔, 방어흔, 자해 이거는 이 과학적인 기법으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예, 아하. 가능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뒷받침되고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최단민 변호사님, 김복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우발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 요만큼도 없고 다 계획 범죄라고 검찰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대체 뭘까요, 최단민 변호사님? 우발적 범행에 대한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네. 고유정이 본인의 범죄를 우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먼저 오른손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요. 네. 새롭게 밝혀진 게 고유정이 범행 다음 날 네. 본인의 휴대전화로 남편이 자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건 옛날에 알려줬고요. 그게 아니라 성폭행의 신고와 성폭행 미수 처벌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계획범죄를 보는 것이 먼저 이제까지 범행의 모든 수법에 대해서 검색을 한 기록이 너무 많고요. 아하. 여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흉기나 청소도구 등도 미리 구입을 했고 네. 또 범행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없애거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한 모든 것들을 네. 봤을 때에는 이것은 계획범죄로 무게를 싣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 4가지 혐의 중에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사체 유기 중에 아직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사체 유기 혐의는 뺀 채 재판에 넘겼습니다.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 속보가 나왔던 박유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오늘 조금 전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은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당장 풀려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오늘 당장 이제 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검찰이 항소할 수는 있지만요. 네. 일단은 집행유예가 오늘 선고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구치소에서 석방이 될 거고요. 아마 네. 오후 늦은 시간까지는 석방이 될 겁니다. 근데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일단은 집행유예, 즉 이제 석방을 해줬다는 소리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뭐 제가 재판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박유천 씨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참회하고 뉘우친 점을 참작해서 이렇게 판단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근데 그런 면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예. 칭하는 기자회견까지 눈물의 기자회견 그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대국민 사기 기만한 행위는 재판에 참작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동안 뭐 거의 안 나오던 얘기 하고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요. 박유천이 범행 횟수가 초범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으로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하는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더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무슨 처벌의 어떤 그 참작 사유가 될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찌됐건 이 공인으로서 그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니까 솔선수범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요. 네. 적어도 이 사람이 사회에 끼친 해악 같은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실망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에 있어서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지금 박유천하고 동일한 조건의 지금 범죄자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간단히 나올 문제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기자회견 때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에 자기 인생 다 건단 말까지 했어요, 지금. 그렇죠. 아니, 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본인은 결백하다라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머리도 염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모든 죄를 반성을 하고 다 인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반성을 했을 거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초범인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결과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 추징금 140만 원 박유천한테 큰 돈일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김동철 원장님 딱 30초만 드릴게요. 이 분노, 국민의 분노를 좀 대신해서 좀 표현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 법 감성은 사실은 쓰레기 조각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박유천 씨가 반성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눈물일까 아닐까 정말 생각이 많은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파이터가 감히 사법부에 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면요, 과연 근절 효과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볼까요? 국민들 중에 저만 분노할까요? 뉴스파이터 출연자만 분노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